자, 이어서 오늘도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거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잠깐 이제 마쳤는데, 자, 거시 환경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마케팅, 이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 기업의 외부적인 요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외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요소들을 이해하지 못한 기업들은 특히 이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자, 싸이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싸이월드는 뭐 특히 한국 시장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전에 가장 핫한 SNS의 한 종류였죠. 자, 그러다가 한순간에 이 싸이월드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기술적 환경을 무시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환경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 기술적 환경 무시, 왜 어떤 게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사이트에서 한 번에 로그인으로 접속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고 네이버로도 할 수 있고 구글로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싸이월드는 오로지 네이트온 계정으로만 이제 로그인할 수 있게 제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이트온을 점차 안 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싸이월드를 점차 안 하게 되었죠. 자, 두 번째로 이제 글로벌 환경을 무시했어요. 한국판 싸이월드, 미국판 싸이월드, 중국판 싸이월드를 따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싸이월드를 하는 분은 중국판 싸이월드를 한 사람과 이렇게 뭐 일촌을 맺을 수가 없었고요. 또 이렇게도 일촌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서로 이제 각각의 이제 지인들이 있는데 그 지인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할 수 없는 플랫폼이 구축됐죠. 그래서 결국에 이 싸이월드가 한순간에 이제 없어지게 되었죠. 사실 지금 뭐 보면은 요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에 앉아서 베트남, 뭐 중국, 미국 다 이제 친구들, 뭐 인플루언서들을 팔로우 할 수가 있죠. 그런 게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인구 통계학에 대해서 이제 거시 환경의 중요 요소인 이제 인구 통계학에 대해서 볼 건데, 인구 통계학은 뭐 인구의 뭐 연령, 성비, 인종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인구에 대한 연구이고요. 이런 이제 인구 통계는 속성에 따라서 그룹으로 쉽게 묶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20대로 묶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뭐 남학생, 여학생으로 묶이겠죠. 자, 이런 이제 마케터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구 통계의 추세와 변화를 주시해야 됩니다. 뭐 MZ 세대들이 몇만 명이 되는지, 뭐 고령화 인구, 노인 인구가 몇만 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세대 마케팅. 그러면 이제 세대별로 그럼 어떤 식으로 마케팅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세대 간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인데 상대적으로 고령층, 노인층들은 이런 이제 스마트폰의 사용이나 키오스크 사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에서 소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케터는 극복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이런 세대 마케팅을 펼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단순히 뭐 나이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 내 구성원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애 주기, 이런 가치 등을 이제 구분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학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수학 분석은 마케팅의 어떤 이제 분석하는 어떤 이제 도구입니다. 뭐 제품이나 뭐 브랜드에 대해서 각각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 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수학 분석을 살펴보시면은, 뭐, 장점, 약점, 기회, 위험이 있는데, 구체적인 예시는, 제가 뭐, 뺐나 보네요. 뭐, 수학 분석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수학 분석을 뭐, 사용하진 않고, 이게 뭐, 원론의 수업이 아니라, 그래도 3학년 이상의 이제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학 분석에 대해서는 아실 거다 생각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하에서의 상하 경쟁의 결정 요소입니다. 기존 경쟁자 간의 경쟁 강도, 뭐 이런 신규 진입자의 진입 장벽, 대체제 위협, 공급자의 협상력, 구매자의 협상력 등을 이제 살펴보고 이런 이제 상하 경쟁의 결정 요소를 이제 정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경쟁 전략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쟁 전략에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원가 우위 전략이고, 이거는 원가는 이제 경쟁 기업보다 원가를 낮춤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우리는 원가 우위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쿠팡이 이런 걸 많이 쓰죠. 아마존도 미국에서 썼고, 이 아마존의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바로 쿠팡입니다. 자, 차별화 전략은 타 기업이 갖고 있지 않은 독특한 것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것. 삼성이 폴더블 폰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없던 이제 제품의 디자인을 만든 거죠. 이런 게 차별화 전략이다 보시면 되고, 집중화 전략.
시장 전체를 세분화한 일부의 세분 시장에 초점 맞춰서 집중한 거고, 커피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이제 한국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정말 최고의 인기 제품인데, 이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이제 브랜드들이 생겼죠. 메가 커피라든지 더벤티 커피가 있고, 이 분야에서 가장 제일 잘 되는 것은 메가 커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OTT 서비스의 차별화 전략. 우리 이제 디지털 마케팅의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죠. 이런 OTT 제품이 있는데, OTT 서비스가 있는데, 이 OTT 서비스의 이제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화를 추천합니다. 컨텐츠를 최대한 상세하게 태그를 달았고요. 그 태그를 바탕으로 개인화 추천을 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작품을 추천해준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왓챠는 평점 데이터를 이제 좀 기반으로 콘텐츠를 추천하고요. 쿠팡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 플러스 최근에 스포츠 생중계에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콘텐츠의 이제 이 UX, 그러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이 화면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유저 디자인, 뭐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 경험을 이제 하기 위해서 뭐 이 화면 앱 디자인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이 각각의 차별화 전략들이 잘 드러나 있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곧 오픈된 컨텐츠를 안내를 해주는데 이게 소비자들마다 각각 다르게 추천을 해줍니다. 자, 왓챠 같은 경우는 컨텐츠의 평점을 자꾸 유도를 하고요. 쿠팡은 최근에 이제 스포츠 관련 이런 이제 영상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죠. 자, 다음으로 이제 보실 거는 이제 일단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의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자,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자사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략이 바로 장벽 전략입니다.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제품에 대해서 이제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그 특허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지적 재산권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특허권이라기보다는 뭐 아까 제가 이제 말을 조금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기술의 어떤 좀 뭐 독창성 이런 것들을 이제 특허를 통해서 신청하는 거죠. 특허권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뭐 상표권을 등록을 하는 방식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상대방이 이런 비슷한 기술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랑 애플이죠. 뭐 진짜 별거 다 있습니다. 뭐 핸드폰 이렇게 뭐 한 번 이렇게 뭐 접는 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삼성이 뭐 특허를 신청하고 그럼 애플은 요 화면에서 여기를 약간 키우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약간 키우는 거를 또 특허를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스마트폰을 이제 더 나은 스마트폰을 못 만들게 이런 장벽 전략을 세우는 거죠. 또 두 번째 장벽 전략은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1등 기업이 가격을 낮춰버리면은 다른 이제 경쟁 기업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로한 전략, 선발 전략이고 경쟁자들이 따라잡기 힘들 만큼 앞서 뛰어나가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이제 제휴 마케팅이고 각각 이제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업 고유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치는 마케팅 전략을 네. 스타벅스의 기프티콘이 대표적인 예죠.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인지도와 카카오톡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어떤 되게 범용성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사용에 있어서 용이성 이런 것들을 합치는 거죠. 스타벅스의 브랜드, 이런 이제 브랜드 인지도. 그래서 이런 이제 기프티콘을 만들고 이제 한때 이런 거 선물을 주면은 스타벅스 이제 생일 선물로 기프티콘 주는 게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이것보다 더 이제 구체적인 선물을 주는 걸로 좀 여러분들 MZ 세대는 또 선물의 그런 이제 패러다임이 좀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마케팅 부서의 조직인데요. 이 마케팅 부서는 CMO를 필두로 여러 방식으로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기능별 마케팅 조직인데, 이 기능별 마케팅 조직은 뭐 판매 전문가, 광고 전문가, 마케팅 조사 전문가, 이런 이제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는 게 기능별 마케팅 조직이고요. 지역별 조직은 예를 들어서 뭐 마포구 누구, 뭐 그다음에 성동구 누구, 뭐 여기가 잠깐만. 여기가 용산이죠. 용산구 누구, 그 다음에 뭐 성동구 누구, 그 다음에 중구 누구, 뭐, 여기 송파 누구, 뭐 강남구 누구, 서초구 누구,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고객이나 국가나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영업별 마케팅 담당자를 이제 이제 이렇게 자리에 앉혀놓는 그런 방식을 뜻합니다. 그게 이제 지역별 조직이고요. 자, 세 번째로 제품 관리 조직입니다. 제품 관리 조직은 매우 다른 여러 제품이나 이제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이 사용하는 거고, 그 브랜드에 이제 대한 마케팅 전략을 그 브랜드 전문가에게 따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팀들이 있어요. 여러 팀들인데 각각의 이제 각각의 브랜드들이 있고 이 브랜드의 대빵에게 전략을 세우게 수립하는 방식을 제품 관리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 관리 조직은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G 한국지사는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이마트 담당, 홈플러스 담당, 그러니까 올리브영 담당 이런 식으로 고객들과 거래를 전담하는 사업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객 관리 조직이고 일반적으로 국내 대기업들은 대체로 이러한 조직들을 결합한 복합 조직 유형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STP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STP 전략은 시장을 세분화하고 타겟팅하고 그리고 포지셔닝하는 전략을 뜻하고 각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시장의 세분화 방식이에요. 세분화 방식은 지리적 세분화가 있습니다. 지리적 세분화는 말 그대로 지역, 나라 이런 것들로 나누는 방식이고요. 인구 통계적 세분화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연령, 성별, 뭐 소득 이런 것들로 변수로 근거로 시장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 묘사적 세분화는 뭐 사회 계층,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특성으로 세분 시장을 구성하는 거고요. 행동적 세분화는 지식, 태도 이런 것들을 토대로 세분 시장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요.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고 적은 소비자들을 구분하는 방식을 우리가 행동적 세분화 방식이다 하고요. 마케터들은 이런 한 개나 몇 개의 세분화 변수들로 시장 세분화 분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더 많은 세분화 변수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산업시장에서 세분화, 산업시장에서도 당연히 있고요. 국제시장에서도 세분화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타겟팅. 타겟팅은 이제 표적화 전략인데, 타겟 시장이 넓고 좁을수록 다양과 같이 있습니다. 대량 마케팅, 세분화 마케팅, 집중적 마케팅, 니시 마케팅 있고 각각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차별적 마케팅 혹은 대량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대량 마케팅은 기업이 세부 시장의 차이점 무시하고 한 개의 시장 제공물로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을 우리가 대량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 약을 볼게요. 이 빨간 약을 이제 군대에서 많이 이제 주는데 예를 들어서 뭐 까져도 빨간 약을 주고요. 멍이 들어도 빨간 약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까졌을 때 주는 연고, 그다음에 멍들었을 때 주는 뭐 파스 이렇게 따로 구분한 게 아니라 아프다. 까져도 아프고 멍들어도 아프죠. 아프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춘 그런 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이제 디지털 마케팅 시대에서는 잘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차별적 마케팅 그리고 세분화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여러 개의 세부 시장을 겨냥하여 각 세부 시장별 다른 제공물을 고안하는 시장 범위 전략을 우리가 세분화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세분화 마케팅은 대량 마케팅보다 당연히 더 많은 총 매출을 가능하지만 역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효율적으로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술 내용을 볼게요. 술. 자, 소주. 소주가 있는데, 다 같은 이제 진로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마시는 소주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제 조금 더 센 소주, 좀 더 진한 소주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럽고 연한 소주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좀 더 고급진 위스키 느낌의 소주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로에서 행하는 세분화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집중적 마케팅. 집중적 마케팅은 틈새 시장에 집중하는 시장 범위 전략을 뜻합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보다는 주로 이제 인터넷 기업, 스타트업 기업, 이런 것들이 뭐 인터넷 쇼핑몰,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이제 이유가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서 매장을 만드는데 더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다. 자, 특징은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대부분이 망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런 잘된 기업은 대기업들이 인수를 해서 또 대기업들이 이제 집중적 마케팅을 펼치기도 합니다. 자, 스타일란다라는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 스타일란다가 인터넷 쇼핑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크게 성공을 했고 이제 해서 화장품까지 이제 만들었죠. 이 화장품이 3CE가 됐고 이게 이제 로레알에서 인수를 해서 뭐 몇백억, 몇천억에 인수를 했죠. 뭐 그런 이제 성공 사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미시 마케팅인데, 미시 마케팅은 고객 하나하나를 이제 개인으로 보는 이제 마케팅을 뜻하고요. 지역 마케팅과 개인 마케팅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먼저 지역 마케팅은 이제 도시에 초점을 맞추고, 인근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특정 지역 매장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경주가 있죠. 스타벅스 경주가 있는데,
이 경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보시면은 스타벅스 경주 매장에 가시면은 이 경주 느낌이 물씬 납니다. 일반적인 스타벅스랑 완전히 달라요. 이게 이 경주라는 도시를 하나로 타겟으로 해서 이 경주에 오는 관광객들, 경주에 사는 현지인들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이 경주라는 지역 하나에다가 초점을 두는 지역 마케팅의 하나의 어떤 이제 일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시면은 이제 일반 이제 의자에서 앉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이 한국의 전통 의자, 전통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름 모르겠는데 전통 식탁 있어요. 조그만 식탁에서 이렇게 방석 깔고 앉아서 마시는 그런 방식으로도 커피를 마시고 거기에 맞는 굿즈를 팔기도 하죠. 자, 최근에는 인터넷과 GPS의 발전으로 이제 위치 기반 마케팅과 모바일 결합시킵니다. 뭐 모바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모바일로 주문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마케팅 비용을 지나치게 상승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품이나 브랜드가 너무 지역화되면 브랜드 전반적인 이미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개인 마케팅인데 개인 마케팅은 소비자 개별 욕구에 맞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대량 개별 고객화 전략입니다. 기업이 고객의 개별 욕구에 맞추어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제 1대1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 이제 신발 같은 거를 소비자들이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포스다. 신발을 이제 나이키가 정해줘요. 그러면 그 포스에 맞는 디자인을 이제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이 비스포크 마찬가지죠. 이 냉장고를 이 판넬을 소비자들이 원하는 색깔로 또 갈아 끼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량 개별 고객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좀 예시를 볼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이렇게 이제 생겼죠. 여기, 이렇게 케이스 바이 로고가 적혀 있고, 지금 최근에 나온 거는 여기에 이제 로고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아마 알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화와 개인화를 두 개 다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역화 볼게요. 이런 로컬라이제이션에 적합한 케이스를 개발했어요. 코카콜라랑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한국어도 만들었고요, 일본어도 만들었고요, 중국어도 만들었고요, 영어도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언어를 만들어서 이제 코카콜라 케이스를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개인화를 합니다. 이 케이스를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만들면은 여기에 이름을 이렇게 새길 수도 있어요. 뭐 애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새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화죠.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품 포지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제품 포지션이란 주요 속성들을 근거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제품이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경쟁사 제품에 비하여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인 위치를 뜻합니다. 자, 마케터는 선정, 표적 시장에서 자사 제품에게 가장 좋은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포지션을 기획하고 이런 포지션을 만들기 위한 마케팅 믹스를 설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기 아래 브랜드들을 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이 형용사와 어울리는 브랜드를 골라볼게요. 자, 경제적인 현기차 고르고요. 튼튼하고 안전한 볼보를 뜻하고요. 고급스러운 메르세데스 벤츠를 뜻합니다. 자, 이제 요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각각의 브랜드들이 잘 이제 브랜드 포지션을 잘 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제가 이제 정답을 찍은 거는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99%의 소비자들이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각각의 브랜드들이 포지션을 잘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지각적 포지셔닝 맵이 있고요. 이거는 있다 정도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 회사는 세그먼트 내에서 고객 집단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편익들의 조합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제품을 차별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차별화의 3단계가 있는데 떤게 있냐? 자,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두고요. 그 경쟁 우위가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이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포지셔닝 전략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포지셔닝 전략이 실패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스팅어라는 자동차인데, 겉보기에 되게 예쁘죠? 그리고 이게 한 10년 전에 나온 차인데, 지금 봐도 그렇게 촌스럽지 않을 정도로 디자인이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3.3 터보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한 3,500cc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3.3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3,500 고출력이죠. 고출력인데, 이 가격이 아마 4천만 원대였을 거예요. 4천만 원대. 이 4천만 원대 차에 이런 이제 뭐 멋진 디자인과 고성능을 가진 자동차인데 정말 누구나 이제 좋아할 만한 디자인과 성능을 가진 자동차입니다. 가격도 너무나 저렴하고. 자, 그런데 이 제품을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을 했느냐? 자, 여기 보면은 가족을 위한 스티커예요.
그래서 여기 유모차가 충분히 들어간다. A는 아버지가 이런 이제 이렇게 유모차도 넣으면서 스포츠카처럼 탈 수가 있다. 라는 방식으로 이제 포지셔닝 했어요. 즉 30대 애가 있는 부모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요. 스포츠형 패밀리 세단으로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애가 있어요. 애가 유모차 있고, 뒤에 카시트 태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포츠카가, 과연, 막 스포츠, 막, 180 밟으면서 운전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을까요? 우르릉, 우르릉 하면서, 팝콘 튀기면서 운전을 할 소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포지셔닝을, 뭐, 20대, 30대 젊은 소비자, 1인 가구,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상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제 포지셔닝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패밀리 세단으로 포지셔닝을 하니까 결국에 완전히 망한 거예요. 결국 이 차 현재 완전히 단종됐습니다. 차가 너무 안 팔렸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경쟁적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쟁적 마케팅 전략은 일단 경쟁 우위를 아셔야 되는데, 경쟁 우위란 고객에게 경쟁사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사보다 높은 이점을 갖는 것을 뜻하고요. 즉, 경쟁적 마케팅 전략이란 이런 경쟁 우위, 실현 가능한 경쟁 우위 전략을 제공하는 그런 전략을 뜻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이제 경쟁자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기업은 경쟁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닥이라는 이제 필름을 만들던 이제 필름 제조 업체가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한때 최고의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이 코닥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경쟁사를 다른 카메라 필름 제조 업체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코닥의 실제 경쟁 상대는 이런 필름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 회사, 더 나아가서 이 스마트폰의 회사들이 자신들의 경쟁 상대였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경쟁 상대를 제대로 경쟁자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닥이 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이제 경쟁자는 좁은 의미의 경쟁사와 넓은 범위의 경쟁사가 있습니다. 자, 좁은 범위의 경쟁사는 비슷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을 뜻하고요. 넓은 범위의 서비스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자, 신라호텔의 예시를 볼게요. 대한민국의 신라호텔은 거의 최고의 그거죠. 삼성그룹에서 전개하는 최고의 이제 호텔 브랜드다라고 보시는데, 자, 이 호텔 기업 신라호텔은 좁은 의미의 경쟁사는 같은 이제 고급 기업이 뭐 반얀트리, 뭐 하얏트 이런 것들이 있겠죠. 반면에 넓은 의미의 경쟁사는 이 신라호텔이 뭐 관광, 숙박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하나투어와 같은 관광 회사들도 넓은 의미에서 있었을 때 경쟁사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경쟁사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쟁사들의 전략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사용되는 개념이 전략적 집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전략적 집단이란 주어진 목표 시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는 산업 내 기업 집단을 의미를 합니다. 자, 삼성전자와 애플은 같은 전략적 집단이에요. 주로 이제 항상 이제 최고의 스마트폰,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판매하고자, 개발하고자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같은 전략적 집단이지만 삼성전자와 샤오미는 좀 다른 전략적 집단이죠. 샤오미는 항상 가성비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서 초점을 두잖아요. 삼성전자는 그것보다는 좀 더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살펴볼 개념이 바로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은 제품의 품질과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회사의 제품과 프로세스를 경쟁사의 것과 비교하거나 다른 산업의 1위 업체와 비교하는 과정을 우리가 경쟁사 평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방식에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안정적인 업계 1위가 쓰는 방식과 시장의 후발주자가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안정적인 업계 1위 방식은 단일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시장 후발주자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제 사용을 해야지 그 시장 1등의 어떤 점유율을 뺏어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개념은 창업가적 마케팅. 창업가가 직접 마케팅을 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창업가적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공식적 마케팅은 공식적인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충실하게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무엘 아담스가 지금은 이제 엄청 유명한 맥주가 됐지만 한때 이제 사무엘 아담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맥주를 만들어서 직접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이 자신의 맥주를 홍보했다라고 하게 돼요. 창업가적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쟁 전략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전략적 비용 우위 전략. 제조 비용과 유통 비용 최소화가 가능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고요. 낮은 가격을 통한 높은 시장 점유율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월마트, 제주항공, 샤오미 등이 사용을 합니다.
자, 차별화 전략은 해당 산업 내에서 자신을 등급 선도자처럼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요. 너무 비싸지 않으면 당연히 이 브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가 있다. 삼성에서 만든 폴드폰, 이렇게 플립폰이 바로 이제 이 차별화 전략이죠. 접는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애플의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애플이 스마트폰에서 거의 압도적 1위였는데 이 삼성이 접는 스마트폰을 만들고 나서 많이 이제 상당수 그거 이제 애플의 지분을 뺏어올 수가 있었죠. 자, 포커스 전략, 집중 전략을 뜻하는데, 그냥 전체 시장보다는 몇몇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대상에만 올인을 합니다. 리츠칼튼 호텔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게 아니라, 여행자 중, 이 부의 수준이 상위 5%인 소비자들을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비스 차별화, LCC 항공사가 조금 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서비스 차별화의 예시고요. 유통 경로 차별화, 인적 차별화, 브랜드 이미지 차별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볼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주행감, 뭐 그다음에 디자인 이것보다는 안정성, 정말 튼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동차 이미지를 광고를 만들고 이런 이미지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현재 성공했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기본적인 경쟁 전략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 선도자, 시장의 1등 기업이 사용하는 전략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시장 선도자는 이제 시장의 1등 기업을 뜻하고요. 뭐 이런 이제 이마트라든지 나이키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등이 이제 시장의 선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이제 시장 선도자가 쓰는 전략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 전체 수요 확장 전략이 있어요. 전체 수요 확장 전략은 일단 이제 새로운 사용자와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고 제품의 사용 빈도를 늘림으로써 시장 자체를 확장시키는 전략을 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그런 이제 개발되지 않는 시장 세분을 찾을 수 있는데 농심 너구리가 있어요. 너구리가 어떤 거냐? 이 너구리가 잘 팔리고 있는데 이 너구리로 먹을 수 있는 라면의 이제 레시피를 농심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짜파게티 이런 걸 이제 결합시키면 더 맛있다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다시마를 2개를 넣어라, 3개를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이제 레시피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수요가 확장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시장 점유율 보호 전략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아까 같이 이제 지적 재산권을 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시장 점유율 확장 전략, 시장 점유율을 이제 증가시키는 전략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은 이제 시장의 점유율을 뺏어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시장 점유율과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으로 이제 시장 도전자가 있는데, 시장 도전자는 뭐 시장 내에서 한 2등, 3등 정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 도전자는 1등의 아이디어를 흉내내고,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시장 1등으로 뺏어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 선도자를 피해서 이제 좀 더 1등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밑에 4등, 5등을 더 박살내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는 이제 전면 공격과 간접적 공격 방식이 있는데, 이 전면 공격은 시장 도전자가 어느 정도 이제 자원과 그런 이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때 방식이고, 광고를 엄청나게 늘린다든지, 뭐 유통을 엄청나게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전면 공격 같은 경우는 이제 1등을 노리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죠. 반면에 이제 간접적 공격은 1등을 노리기보다는 4등, 5등을 노리는 거예요. 자, 이 레드불의 성공 사례가 있는데, 뭐, 음료의 뭐 1등은 아마 코카콜라나 펩시겠죠. 근데 이 레드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뭐 카페인 음료로서, 그러니까 잠 깨는 뭐 그런 데 음료로서, 그런데 뭐, 약간 에너지 드링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철저히 포지셔닝을 뒀고요. 여기에 맞는 판매처에다가 접근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시장 추종자가 있는데, 추종자는 4등, 5등 정도예요. 4등, 5등 정도인데, 4등, 5등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꾸준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을 뜻합니다. 시장 추종자는 1등의 경험에서 배우고 훨씬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이제 1등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4등, 5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게 1등을 너무 노리려고 하면은 1등이 보복을 하기 때문에 이 보복을 피할 만큼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들이 이제 사용하는 게 틈새 시장 추구 전략이고요. 틈새 시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작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틈새 시장을 많이 노리죠.
자, 틈새 시장이 이제 자칫 이제 성공하면은, 우연히 성공하게 된다면 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시장 추종자들이 1등이 먹고 있는 파일을 건들기보다는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리고 사용합니다. 주로 특화를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시험에 내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반적인 포지셔닝 가격 전략인데, 뭐, 마찬가지로 요 관련 이제 86, 87, 88 페이지 부분은 제가 시험에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5분 정도 초과가 됐는데, 1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